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감염 17번째 바이러스 감염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은 남은 바이러스 감염 두 가지, 이제 HIV, 인플루엔자 요 두 개 할 건데 요게 사실 요 감염 질환 중에서 제 생각에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강의록에 제 강의록 HIV 파트 보시면요. 뭐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그 USMLE 보실 거면은 그 내용들이 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외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국시에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와요. 이게 막, 그리고 그 내용들이 막 어렵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솔직히 그냥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강의하면서 그걸 다 하고 싶지는 않고요. 국시에 좀 나올 수 있는 거는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이런 게 있다 하고 간단히 소개만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IV 다들 아시다시피 RNA 바이러스인데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해서 이 RNA 유전체를 역전사 효소,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지를 이용을 해서 더블 스트랜드 DNA로 만들죠. 그 다음에 이거를 호스트의 지놈에 집어넣으면 앞으로는 여기서 그 트랜스크립션을 할 때마다 바이러스가 새로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호스트 지놈은 초기에는 호스트 셀은요, 그 초기에는 이제 그 매크로파지가 되고 후기에는 이제 CD4 T셀이 되는데요. 얘네가 처음 감염되면은 이제 T셀부터 감염시키는 게 아니라 매크로파지부터 감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그때 세포를 알아볼 수 있는 리셉터가 필요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매크로파지에는 이제 코 리셉터, 부가 리셉터로 이제 CCR5라는 게 있는데 간혹 이게 선천적으로 없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감염에 취약하죠. 근데 HIV에는 그래서 선천 면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HIV는 굉장히 약한 바이러스라 가지고 사람 몸 밖에서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체액을 통해 가지고 전파가 되는데 전파가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체액이 포함된 거는 세멘 그리고 베자이나에서 나오는 액체들, 혈액, 모유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HIV 감염된 그 산모는 아이를 낳을 수는 있는데 이제 아이를 낳더라도 모유 수유를 하면 안 됩니다. 전파되는 과정이 주로 이런 체액을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점막을 접촉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액체가 눈이나 아니면 입의 점막에 튀어가지고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비드럼 유저 같은 경우에는 서로 그 약을 이제 주입하는 바늘 같은 거를 공유를 하다가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주로 전파가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침, 땀, 소변 이런 걸로는 전파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키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CPR을 할 때 인공호흡을 한다 이런다고 걸리지도 않고요. 이제 HIV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문다 그래가지고 전염되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침을 통해서는 전염시킬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반대로 HIV 걸린 사람을 멀쩡한 사람이 물어가지고 그 피를 이제 피가 이에 들어갔다, 입에 들어갔다. 그러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런 방금 말씀드린 위험한 체액이라고 하더라도 인텍트한 스킨, 그러니까 언브로큰 이제 멀쩡한 그냥 피부에는 다 가지고 이제 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점막을 통해서는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멀쩡한 피부는 안 되고 만약에 피부에 상처가 있다, 아니면 뭐 궤양 같은 게 생겼다, 그러면은 그때는 걸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HIV 리스크가 높은 사람이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HIV에 걸릴 만한 그런 이제 행위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원래부터 이제 파트너가 HIV 환자라든지 뭐 그런 아니면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서 HIV가 전염될 수 있는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뭐 다 배울 순 없으니까 특히 이제 man sex with man 이제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데 뭐 그런 경우에 콘돔을 안 쓰면은 이제 걸리기가 굉장히 쉽죠. 콘돔을 쓰면은 굉장히 그 보호 그 저기가 높아요. 그리고 IV 드럭 유저 어딨냐? IV 드럭 유저. 여기 있구나. IV 드럭 유저. 이런 사람. 그리고
강간당했을 때도 이게 그 HIV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HIV에 대한 그 예방적인 치료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병원에서 간혹 문제가 되는 게 이 니들 스틱 인주리 때문에 헬스케어 워커들이 이거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주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병원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감염내과 이제 니들 스틱 인주리 따로 다뤄놨으니까 여기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HIV 산모에 감염된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 역시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산부인과의 그 이제 HIV 감염된 산모는 어떻게 매니지를 해줘야 될까? 요거 써놨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저런 그 경로를 통해 가지고 HIV에 감염이 되면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다 HIV를 이완하냐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acute HIV infection이라고 하는 기간을 겪는데요. 균에 감염되고 나서 약 한 달 정도의 잠복기 뒤에 갑자기 독감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발열, 인후통, 기침, 무력감, 근육통 이런 등등. 그리고 generalized lymphadenopathy도 생기고 온몸에 rash도 생겨요. 그리고 HIV에 의한 meningitis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HIV RNA가 이렇게 이제 확 늘어나면서 그 전신의 림프 조직에 쫙 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이제 CD4 셀이 이제 확 떨어졌다가 이제 급성기를 거치고 나면은 다시 이제 HIV RNA도 툭 떨어지고 그다음에 CD4 셀도 약간 올라가는데 이제 그 사이 기간이 이제 급성 HIV 감염이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요거 그 국시는 나온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면 USM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사실은 이제 저렇게 이제 급성 HIV 감염이 있은 다음에 한 10년 정도 치료를 하지 않아도 10년 정도는 이제 별 이상 없이 그냥 지나가죠. 근데 그동안에 HIV RNA는 점점점 늘어나고 CD4 T셀은 점점점 줄어들죠. 그러다가 CD4 T셀이 200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에이즈다,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기회감염이 쫙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HIV 의심되는 사람한테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순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HIV 검사 한 번 해가지고 확진하지 않죠. 그럼 선별검사라는 뭘 하느냐? HIV 안티바디와 P24 안티젠을 동시에 검출하는 4세대 엘라이자를 시행을 합니다. 요거 전에는 안티바디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4세대 엘라이자로 항원 항체 동시 검출 검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진 검사를 하는데요. 전에는 요거를 웨스턴 블롯을 해가지고 HIV 단백질을 직접 검출하는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더 이상 권장되는 검사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요 4세대 엘라이자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엘라이자 그러니까 항체를 검사하는 검사 그런 거의 센시티비티나 아니면 스페시피시티가 웨스턴 블롯의 그것을 뛰어넘은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웨스턴 안 하고요. 그냥 HIV1, HIV2에 대한 안티바디 디퍼런시에이션 이뮤노어사이를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면역학적 검사를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은 요 위에 두 개 검사 가지고 확진이 안 되는 경우 이제 그러니까 걸렸다 안 걸렸다가 확실히 감별이 안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HIV RNA의 PCR을 시행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HIV는 무조건 최소한 검사 2번은 하는 겁니다. 스크리닝 테스트, confirmatory 테스트 두 가지 하는데 스크리닝 테스트로는 전에는 엘라이자 한 번만 했어요. 항체 검사 하나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항체와 항원을 동시에 검출하는 4세대 엘라이자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민감도, 특이도가 둘 다 굉장히 높은 검사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음성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HIV 환자야. 그럴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민감도랑 특이도가 높더라도요. 이 HIV는 유병률이 굉장히 낮은 질환이기 때문에
양성 예측도가 아주 낮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3에서 4%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요, 얘가 양성이면은 엘라이자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양성 나오면은 그 다음에 웨스턴 블라스를 확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리슨 19판, 20판, 19판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그 양성 나오면은 그냥 바로 콤비네이션 이제 그러니까 이 선별 검사로 콤비네이션 안티젠 안티바디 테스트 한 번 하고 스크리닝 끝입니다. 참고로 그 최근에 나온 그 HIV 빨리 검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오라퀵이라는 자가 검진 키트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국에서 간단히 살 수가 있고 그 랩 없이 한 20분 정도 내로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요 검사도 굉장히 릴라이어블한 검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웃페이션 세팅에서는 요거를 빠르게 검사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병원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제대로 된 선별 검사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선별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확진을 위해서 예전에는 HIV 프로틴으로 웨스턴 블라스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근데 뭐 사실 최근도 아니에요. 2014년에 가이드라인이 바뀌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는 HIV 1, 2 안티바디 디퍼런시에이션 이뮤노 어사이를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스크리닝 테스트 결과 그 신뢰하고 HIV 그러면은 타입 1 걸렸냐 타입 2 걸렸냐 이걸 바로 본다는 거예요. CDC에서 이걸 추천을 하고요. 더 이상 웨스턴 블러스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선별검사에서 양성 나와도 이게 실제 HIV 환자일 확률, 그러니까 양성 예측도가 별로 높지 않다며. 그래서 이 선별검사에서 양성 나왔는데 확진검사에서는 음성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뭘 하냐면은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 그러니까 핵산 증폭 검사, PCR 말하는 거죠. 그걸 해가지고 정말 HIV RNA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HIV RNA 검사는요, 이런 식으로 indeterminate result. 그러니까 그 엘라이자에서는 양성 나왔는데 안티바디 디퍼런시에이션 이뮤노사이에서는 HIV 1, 2 둘 다 음성 나온 경우 이런 거에 할 수 있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항체들이 나오려면은 감염되고 나서 한 2달은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항체가 충분히 형성이 돼요. 그전에는 HIV 걸렸는데도 아직 항체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빠르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 HIV RNA 검사 역시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Neonatal Perinatal Infection. 이거는 이제 신생아는요, 면역이 아직 발달을 안 해가지고 항체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역시 요 상체 검사 가지고는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핵산 검사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헌혈백 검사할 때도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방금 지금 설명드린 거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HIV1, 2 안티바디와 그 다음에 P24 안티젠 컨비네이션 이뮤노사이를 하고 여기서 영상이 나오면은 HIV1, 2 디퍼런시에이션 이뮤노사이를 하고 여기서 그래서 양성 나오면 확진이고 만약에 여기서 둘 다 음성 나왔다? 그러면은 PCR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음성이 나왔다? 그러면 첫 결과가 잘못된 게 맞는 거죠. 그치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은 어큐트 인펙션이라 가지고 아직 항체가 덜 형성돼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엘라이자 기술이 발생하다 보니까 웨스턴보다 센시티비티가 더 좋아져서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단 이렇게 가이드라인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국시에도 문제가 이렇게 나와야 정상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이드라인이 바뀐 건 2014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는 아직도 기출문제 중에는 웨스턴이 답인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해리슨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나와 있었던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그 조금 전에 설명드린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이것도 국시를 풀려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질병관리청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찾아보곤 했는데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딱 해놓은 것도 딱히 없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웨스턴을 확진 검사로 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제 폐기하는 검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에서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이제 이 기본 가이드라인을 알고 계시되 그 기출문제 풀 수 있을 정도로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가이드라인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가이드라인대로 풀면 되겠지만 그걸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면은 뭐 웨스턴을 확진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그 감염내과 교수님의 의견 물어봐 주시고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확진이 됐다. 그러면은 기본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 일단 정확한 현재 상태를 보기 위해서 CD4 셀 카운트, 그 다음에 HIV RNA로 바이럴 로드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같이 걸릴 수 있는 질환들 다 확인해요. 성병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헤파타이티스 패널, HIV, HBV, HCV 다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매독, VDR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톡스플라즈마, 방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결핵도 TST나 이그러로 봐야 되고 그리고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바리셀라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 중에 이제 특히 이제 HIV 걸렸을 때 갑자기 A형 간염 이런 거 걸리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백신 접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HIV에 걸리면서 다른 성병 같은 거 걸릴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치료 미리미리 해줘야겠죠. 그래서 크로닉 HIV 인펙션이 되면요. 이게 또 이제 에이즈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냐면 그건 아니고 뭐 사실 그전에도 이런 식으로 기회감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뭐 피부병변, 신경의 병변 뭐 등등등등등 엄청 뭐가 많은데 이런 거 다 USML 공부하시는 분들만 아시면 되고 혹시 땐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즉 우리는 이제 CD4 셀 카운트가 200 미만으로 떨어져서 에이즈가 되면은 그럼 어떤 감염이 생길 수 있는지 그걸 중심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호흡기계 감염. 가장 유명한 건 역시 이 뉴모시스티스 뉴모니아, PCP죠. 근데 이게 사실 PCP가 유명해서 그렇지 사실 HIV 환자에서도 뉴모니아의 가장 흔한 원인은 S 뉴모니아입니다. 이 PCP는 CD4 셀 카운트가 200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한테는 절대로 안 걸리는 거니까 유명한 거고, 근데 원래 이제 뉴모코커스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더 잘 생기겠죠. 그래서 이 PCP 가면은 제가 호흡기 때 다뤘으니까 호흡기 강의록 참고하시고요. 또 TB도 당연히 일반인보다 잘 걸릴 거고요. TB 말고 다른 마이코박테리움 감염, 마이코박테리움 에비움 이런 거에도 걸릴 수가 있는데요. 이 마이코박테리움 에비움은 특히 이제 CD4 카운트가 5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걸릴 수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에는요, 이 마이코박테리움 에비움 감염을 막기 위해서 CD4 카운트가 50 미만일 때는 예방적으로 아지스로마이신으로 케모프락시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2017년 USMLE 스텝 1 볼 때까지만 해도 이게 맞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거 더 이상 안 합니다. 이거 아직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CD4 셀 카운트에 상관없이 아지스로마이신으로 프라이머리 프로필락시스는 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대신에 이 마이코박테리움 에비움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 마이코박테리움 에비움 이거요 증상 보고 진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진단하면은 이게 케모프락시스를 하냐 마냐 보통 이거 문제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요거 마이코박테리움 에비움의 그 특징적인 병리 소견 주고 그거 알아볼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지스로마이신 보통 같은 이제 마크롤라이드에다가 에탄부톨 이렇게 두 가지를 씁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치료약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HIV와 관련된 식도염과 설사죠. 그래서 HIV 때 식도염 일으킬 수 있는 원인균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칸디다, 두 번째 헤르페스 심플렉스, 세 번째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이 중에 가장 흔한 거는 칸디다고요.
요 칸디다는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시죠? 하얗게 치즈처럼 생긴 균이죠. 그래서 입안에 허옇게 백태가 꼈다. 오럴 스러쉬가 이미 있다. 이게 같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EGD까지 시행하면은 하얀 플라크가 식도에 걸쳐가지고 쫙 끼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 증상은요, 그 목 안쪽도 아프고 그 다음에 삼킴 통증, 삼킴 장애가 생깁니다. 그런데 요 밑에 있는 것들에 비하면은 이런 증상들이 뭐 그렇게 심하냐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고 입에 이미 오럴 스러쉬가 있다. 그러면은 굳이 내시경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오럴 플루코나졸 치료를 하면 되겠고요. 엠피리컬 트리트먼트로 오럴 플루코나졸 치료를 하면 되겠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오럴 스러쉬가 없든지 아니면은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캔디다 말고 다른 균 감염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EGD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때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herpes simplex랑 그 다음에 CMV인데요. 요 HSV 감염은요, 다른 그 피부에 생기는 감염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되게 조그만한 다발성 궤양 같은 것들이 식도랑 그 다음에 입안에 잔뜩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게 마치 화산이 폭발한 것 같은 volcano-like appearance가 잔뜩 생기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거를 저기 바이옵시를 해보면은 제가 저번에 짱크스미아 결과 보여드린 거 있죠. 그것처럼 세포가 크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multinucleated giant cell 아니면 ballooning generation 이런 걸 생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 아시클로비어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감염도 역시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large linear ulcer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칼로 이렇게 쭉쭉쭉 그어놓은 것 같은 그런 얼서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CMV 에스파자이티스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이게 뭐 그렇게 꼭 리니어하다는 게 막 그 선처럼 그렇게 꼭 나온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그거보다는 그냥 큼지막한 한 2, 3cm 정도 되는 큰 궤양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역시 바이옵시를 해보면은 이제 owl's eye appearance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치료는 간시클로비어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요. 캔디다는 보통 오럴 스러시 그러니까 이제 입에 하얗게 백태가 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삼키는 게 어렵다. 디스페이지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삼킬 때 잘 안 삼켜진다. 목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요럴 때는 엠피리칼 안티펑갈로 이제 플루코나졸을 그냥 바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이럴은요. 오럴 스러시 없고요. 뭐 입에 궤양 같은 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삼키는 게 아프다. 오데이너페이지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아파가지고 이제 물이나 음식을 삼키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궤양이 생겨가지고 식도가 아프니까 그 substernal burning pain 같은 게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일단 삼키고 나면은 그렇다고 그게 요 식도에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시경을 해야겠고요. 내시경을 하면은 칸디다 당연히 이렇게 이제 치즈 같은 게 뭐가 잔뜩 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허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헐페스는 이렇게 볼케이노 같은 작은 변변이 에스파구스랑 입안에 잔뜩 생기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CMV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찍 이렇게 칼로 이렇게 쓱 그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변변 보이시죠? 이렇게 리니어한 변변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보통은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큼지막한 궤양 그런 식으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HIV associated diarrhea인데요. 이 국시에는 제 생각에 이거 잘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USML이 좀 잘 나오는데 원인균이 이렇게 다양하죠. 근데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non-bloody diarrhea랑 bloody diarrhea를 뭐가 일으키느냐 이거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CMV는 보통 bloody diarrhea가 생기고요. 이제 C. difficile나 아니면은 마이코박테리움 에비움 이런 거는 non-bloody diarrhea다. 이제 클로스트리움 difficile는 보통은 저기 뭐 inflammatory diarrhea 일으키는 거는 맞는데 이 경우에는 뭐 항생제가
뭐 치료를 해가지고 갑자기 CDP-CP가 확 생기고 막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어쩐 건지 하여간 노블러드 다이어리아로 돼 있네요. HIV에서는. 아닌가? 이거 뭐 틀린 것 같으면 좀 고쳐주세요. 어쨌든 여기가 어떤 각각이 어떤 균에 들어가는지 그런 어떤 감염이라네 어떤 양상의 설사를 일으키는지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HIV 환자가 갑자기 열나면서 배 전체가 막 아프다. 그리고 설사를 한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infectious etiology, 특히 opportunistic infection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때 하는 거는 full stool examination을 해야 된다. 대변 배양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현미경으로 기생충 R, 기생충 충체 이런 거를 찾아야 되겠고요. C. difficile 안티전 검사도 꼭 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뭐 마이코박테리움 에비움이나 아니면 크립토스포리디움 이런 거를 위해서 그 항산성 염색도 꼭 해야겠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특히 흔한 게 여기 4가지 종류인데 요거 4가지는 있잖아요. 그 특성만 보고 원인균 알아내는 게 USMLE에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요것들 각각의 특징들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소화기 감염으로는 이제 간염, 바이러스 이런 거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항체도 미리 스크리닝 해두고 치료도 잘 해줘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또 신경계 감염을 일으키는 게 대표적으로 크립토코쿠스, 그 다음에 톡소플라즈마 이런 거 있는데요. 크립토코쿠스는 메닝고엔세팔라이티스, 그리고 톡소플라즈마는 엔세팔라이티스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 할 때 그 이제 뭐 균이랑 그 다음에 원생생물 이런 거 할 때 좀 더 다루도록 하고요. 또 USML에 참 잘 나오는 게 요 JC 바이러스에 의한 Progressive Multifocal Leukoencephalopathy 이런 게 있어요. 여기 USML이랑 스텝 1이랑 CK에 정말 잘 나오는데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병변 일으킬 수 있는 게 한두 개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엄청 헷갈리는데 제가 여기 이거랑 이제 DDX를 좀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HIV가 그 자체를 Neurocognitive Disorder, 그러니까 이제 치매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게 이제 USMLE의 다른 치매들이랑 감별하는 걸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역시 여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우리 지금 좀 볼 거는 요 종양성 질환. 종양성 질환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뭐 림포마 같은 게 좀 잘 생겨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카포시 살코마 요거만 봅시다. 요거는 카포시 살코마 바이러스, 휴먼 herpes 바이러스 8번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의 종양성 질환인데요. 이런 식으로 multiple violaceous papulae 생기는데 꼭 뭐 어디 뭐 바늘을 콕 찔러가지고 피가 이렇게 잔뜩 난 것처럼 빨갛거나 아니면은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런 조그만한 피부 변변 같은 것들이 잔뜩 생깁니다. 그래서 병변은요, 이런 전형적인 모양을 보고 이게 카포시 살코마 바이러스, 카포시 살코마구나 요거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병변이 조금 어디까지 했지? 병변이 좀 요상하게 생기면은 이 바르토넬라라는 균에 의한 Bacillary angiomatosis 이런 병변이랑 구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이제 바이옵시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는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뭐 안과질환, 망막질환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안과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감염들이 굉장히 좀 많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예방적인 항생제를 써가지고 막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HIV의 예방적 항생제 치료가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이게 국시에도 잘 나오고 USML에도 잘 나와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기본적으로 예방적 항생제는요. 그 CD4 카운트가 20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요 TMP XMX 요 박트림 요 한 가지 주는 거 말고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USMLE 보실 분들은 만약에 히스토플라즈마의 엔데믹한 에어리어에 살면은 이트라코나졸 줄 수 있고 만약에 이제 CMV가 발병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간시콜로비어 주는 거. 그리고 크립토코쿠스는 한번 걸렸으면은 이제 1년간 유지요법을 해야 된다.
요 정도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HIV는요, 오히려 치료제는 시험에서 안 나와요. 이게 뭐 무슨 치료제를 써야 되냐, 뭐 이런 거. 제가 사실 저번에 그 안티바이럴 할 때 다루기는 했는데, 뭐 CK든 국시든 그 뭐 어떤 치료제를 왜 써야 되는지 그 국제적인 그 안티바이럴 조합 이런 거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포스트 익스포저 프로필락시스나 아니면 임산부의 감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그 니드스틱 인저리는 제가 다음에 그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임산부 감염은 요 산부인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HIV 얘기는 너무 이제 제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좀 얘기도 좀 약간 중구난방이고 그 다음에 뭐 좀 훅훅 넘어가고 해가지고 조금 당황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문제 풀면서 강의록을 옆에 펴놓고 아 이래서 요 내용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강의에서 이걸 다른 거구나 이거를 아시면 되고요. 이제 필요한 부분만 그냥 콕 집어가지고 외우실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내용 많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인플루엔자로 넘어갈게요. 인플루엔자는 orthomyxoviru스라는 패밀리에 들어가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유전체가 8개로 쪼개져 있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어떤 유전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류, 돼지 이렇게 등등 잘 걸리는 게 따로 있는데 종종 특정 동물의 2가지 이상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감염이 되면은 걔네 유전체가 섞이겠죠. 그러면은 전에 없던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생깁니다. 이런 거는 치사율도 높고 전파력도 강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인플루엔자는 공중 보건 아니면 공중 방역 또 이제 수의학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바이러스가 되겠네요. 인플루엔자 증상은 감염이 되면은 아주 갑자기 시작되는 고열, 여기 뭐 이제 38에서 40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시험에서는 39, 40도 이렇게 굉장히 높은 고열을 줍니다. 그것과 함께 오한 그리고 두통이랑 근육통이 굉장히 심한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갑작스럽게 갑자기 시작한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힌트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인플루엔자는 분명 호흡기로 전염되는 바이러스는 맞아요. 근데 이 호흡기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뭐 기껏해야 마른 기침, 콧물, 코막힘 이 정도 있는 게 보통이고 이거보다는 이런 감기 같은 그런 증상보다는 전신 근육통 이런 게 주증상입니다. 우리 이제 흔히 인플루엔자를 독감 접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 독한 감기, 뭐 그러면 이제 감기처럼 호흡기 증상이 굉장히 심한 뭐 폐렴 같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독감이란 명칭 자체가 조금 잘못됐죠. 이제 이게 호흡기로 전파가 되기는 하지만은 요 호흡기 증상 그렇게 별로 심하지 않습니다. 진단은 신속항원 검사. 코로나 전에는 사실 신속항원 검사 한다 하면은 거의 다 인플루엔자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코나 아니면 목구멍에서 검체를 얻어가지고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인플루엔자는 중요한 게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거는 인플루엔자 뉴모니아. 그래서 그 자체로도 폐렴을 일으킬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후에 세컨더리 박테리얼 뉴모니아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제 폐외 증상으로는 라이 신드롬. 이제 뭐 아스피린이나 아니면 엔사스 복용을 했을 때 굉장히 심한 헤파타이티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 열 날 때 아스피린 주면 안 되는 거 요거 그냥 기본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치료는 대증적 치료가 제일 중요한데 열은 아세타미노펜으로 낮추고요. 그 안티바이럴 테라피로는 오셀타미비얼, 자마나비얼, 자나미비얼, 그 다음에 파라비얼 이런 안티바이럴을 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이런 거를 쓰려면은 증상을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써야 효과가 있다. 안 그러면은 효과가 별로 없다. 이게 중요하고요. 근데 만약에 뭐 나이가 원래부터 많든지 뭐 원래 면역 저하자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임산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48시간 이런 거 상관없이 안티바이럴을 써야겠네요. 참고로 이 타미플루가 임산부 때 쓸 수 있는 거 요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매년 예방접종을 잘 받아야죠.
건강 상태랑 상관없이 모든 사람한테 매년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요. 북반구에서는 대략 10월부터, 남반구에서는 한 5월부터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USML에는 좀 가끔 나오더라고요. 뭐 USML에는 항상 건강 상담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어떤 백신을 권유를 할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인플루엔자 백신은 거의 100%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가끔씩 이게 지금 시간이 6월이다, 5월이다 뭐 이러는데 이 사람이 호주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남반구는 왜 겨울이 우리랑 이제 완전 반대잖아요. 5월부터 이 독감 접종 백신을 맞거든요. 그래서 그 여행을 가는 사람한테 독감 그 접종을 맞춰야 된다. 이게 USML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이제 진짜 시험에서 나와서 그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거기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모의고사에서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는 인플루엔자 컴플리케이션, 이게 마지막으로 봅시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는요, 나이가 65세 이상으로 많은 사람, 그리고 임산부, 원래 면역 저하 환자인 사람, 뭐 면역 억제제를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언더라인 말리그넌시가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 기타 크로닉 메디컬 일리스가 있는 사람 일체.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요양원 같은 데 있는 사람분은 당연히 더 취약하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비만한 사람과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런 사람이 취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며칠 전에 고열, 마이알지아, 헤데이크 이런 게 있다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니만은 갑자기 안 좋아지는데 그런 컴플리케이션이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세컨드리 박테리얼 뉴모니아가 올 수가 있습니다. 뉴모코쿠스나 아니면은 SRS에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SRS 사실 뉴모니아에서 그렇게 흔한 균은 아니죠. 근데 이 인플루엔자 걸린 다음에 커뮤니티 어콰이드 MRSA 뉴모니아가 오는 게 특히 이 젊은 남성에서 굉장히 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어콰이드 MRSA, 뭐 꼭 MRSA가 아니더라도 이 SRS에 의한 뉴모니아는요, 열도 굉장히 심하게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어디 보자, 헤모프티시스 이런 게 생기고, 그 다음에 네크로타이징하고 rapidly progressive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소견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로바 뉴모니아고, 그 다음에 TB 히스토리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 폐에 cavitating lesion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세컨드리 박테리얼 뉴모니아로 SRS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럴 때는 그래서 항생제에 반드시 반코마이신이나 아니면 리네졸리드를 포함을 시켜야겠네요. 두 번째로는 인플루엔자 뉴모니아인데요. 제가 원래 인플루엔자는 그렇게 호흡기 증상이 심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디스니아, 커프 이런 게 갑자기 심해지더니 루코사이토시스, 하이폭시아 이런 게 갑자기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엑스레이를 찍으면요, 갑자기 이렇게 바이럴 뉴모니아를 시사하는 소견이 생기는 거죠. 이제 보시다시피 양쪽으로 원래 인플루엔자 감염은 렁 깨끗하고 호흡도 깨끗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diffuse bilateral infiltrate가 생기고 그 다음에 호흡음도 들었는데 bilateral crackle 같은 게 들린다. 그러면 인플루엔자 뉴모니아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서 바이러스 감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진균 감염 다루도록 할게요. 이제 그 감염도 거의 다 와갑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제 풀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